이거. 저희 엄마가 쓰던 지갑과 똑같아요.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의 작은 순대 국밥집에서 일어난 우연한 만남. 낡은 가죽 지갑 하나가 불러일으킨 기적 같은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이것은 한 남자가 평생 짊어져야 했던 죄책감과 그리움에 관한 이야기이고 동시에 말없는 사랑이 어떻게 다음 세대까지 전해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강기태, 70을 넘긴 재벌가 회장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며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들을 모두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안의 정략 결혼으로 맺어진 차가운 가정, 질투와 욕망으로 얼룩진 가족들, 그리고 영원히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딸의 흔적. 하지만 운명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소중한 선물을 안겨주곤 합니다. 정다희, 19살의 소녀는 어머니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지만 그를 만날 수 있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하지만 어느 늦은 오후 작은 순대국밥집에서 두 사람의 시선이 한 점에서 만났습니다. 바로 그 낡은 가죽 지갑 위에서 말이죠. 그 순간부터 감춰져 있던 진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고 수십 년간 묻혀있던 사랑과 아픔, 그리고 용서에 관한 이야기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 재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선택들이 어떻게 무고한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이 담긴 이야기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프고 때로는 분노하게 만들지만 결국 우리에게 희망을 전해주는 그런 이야기 말이죠.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 이야기는 한 장의 낡은 지갑이 증명하는 변하지 않는 사랑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새로운 세대에게 전해져 또 다른 희망을 만들어가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따뜻한 국물 냄새가 피어나는 작은 식당에서 시작되는 이 특별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한적한 시골 마을 순대국밥집의 늦은 오후 햇살이 창문을 부드럽게 스쳐 지나갑니다. 작은 소읍 특유의 정적과 여유로움이 온 가게를 감싸고 있었죠. 나이든 손님들과 일을 마치고 온 인근 농부들이 대체로 이 시간대의 단골이었습니다. 낡은 2층 건물 한 모퉁이에 자리한 이 순대국밥집은 그야말로 소박한 곳이었습니다. 어느 화려한 브랜드 간판도 없고 오직 순대국밥이라는 흰 글씨가 적힌 빨간 기둥 하나만이 이곳이 음식점임을 알려주고 있었죠.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누적된 이곳에서 따뜻하고 그리운 냄새가 항상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딘가 초라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한 노인이 혼자 이 가게 구석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기태, 70이 넘은 나이에도 어깨는 곧게 펴져 있었고 옷은 비록 소박하지만 어딘가 특별한 품격을 자아내고 있었죠. 그의 손은 살짝 떨리고 있었지만 그래도 천천히 국물을 떠서 입에 가져가는 모습에서는 여전히 위엄이 느껴졌습니다. 이 순대국밥집에서 일하는 정다희는 19살의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앞치마를 두르고 검은 머리를 뒤로 묶은 그녀는 조용하면서도 깊은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이 작은 가게에서 몇 달째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지만 어딘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그녀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오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기태가 식사를 하던 중 주머니에서 낡은 갈색 가죽 지갑을 꺼내 상위에 올려놓았죠. 그 지갑은 사용 연수가 꽤 된 것으로 보였고 가죽 표면에는 여러 해 동안 사용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빛은 바랬지만 그 속에서 느껴지는 특별함은 여전했습니다. 이때 주문받은 음식을 서빙하려던 다희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녀가 그 지갑을 한 번 본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은 느낌이었죠. 눈을 크게 뜨고 그 낡은 지갑을 바라보더니 목소리가 조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저희 엄마가 쓰던 지갑이랑 똑같네요. 다희는 더 가까이 다가가 그 지갑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지갑 한 모서리에 새겨진 작은 글씨에 머물렀죠. 여기. 이니셜도 금색으로. K.D.E. 맞죠? 기태의 숟가락을 쥔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눈빛도 흔들렸죠. 마치 평생 숨겨왔던 어떤 비밀이 갑자기 드러난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내 엄마. 성함이 뭐니? 기태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정다은이요.
얼마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다희의 말이 끝나자 가게 안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정지된 것 같았죠. 기태의 뇌리에는 갑작스럽게 과거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그의 눈앞에는 지금의 순대국밥집이 아니라 수십 년 전 젊은 시절의 모습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당시 기태는 28살의 젊은 재벌가 아들이었습니다. 집안의 정략 결혼으로 윤현주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그의 마음은 온전히 다른 곳에 있었죠. 바로 정소연이라는 여인에게 말입니다. 소연은 기태보다 3살 어린 25살의 아름다운 여성이었고 그녀의 맑은 눈빛과 따뜻한 미소는 기태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현주와의 결혼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두 집안의 사업적 이익을 위한 결합이었죠. 하지만 기태는 소연과의 사랑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몰래 소연을 만나며 진정한 사랑을 나누었고 결국 소연은 기태의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소연이 딸 다은을 낳았을 때 기태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동시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는 아버지를 쏙 빼닮았고 특히 그 똑똑한 눈빛은 영락없이 기태의 것이었죠. 하지만 그는 공개적으로 이 아이를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집안의 체면과 현주의 존재 때문이었죠. 소연은 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기태를 원망하지 않았고 조용히 다은을 키우며 살아갔죠. 가끔씩 기태가 찾아와 아이를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했습니다. 그녀는 진정으로 기태를 사랑했고 그 사랑은 조건 없이 순수했습니다. 다은이 20살이 되던 해봄날 기태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 지갑은 기태 가문의 상징 같은 것이었고 아버지에서 아들로 이어지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도 이런 지갑을 내게 줬단다. 이제 넌 내 딸로서 어른이 된 거야. 기태는 다은의 손에 그 지갑을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 순간 다은의 눈에서는 기쁨의 눈물이 흘렀죠. 아버지가 자신을 정식으로 인정해준다는 의미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기태의 아들인 재혁이 군대에 입대하게 되면서 상황이 급변했죠. 현주는 아들이 집을 비운 사이 다은이 기태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해버릴까봐 극도로 불안해했습니다. 현주의 질투와 두려움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녀는 기태가 다은을 만나러 가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때마다 속이 타들어갔죠. 결국 현주는 돌이킬 수 없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늦은 밤 소연과 다은이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현주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충돌을 일으켰죠.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소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고 다은은 목 부분에 심각한 화상을 입어 성대가 손상되어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급히 달려온 기태는 그 참혹한 현실을 마주했습니다. 사랑하는 소연이 차가운 시체가 되어 있었고 딸 다은은 온몸에 붕대를 감은 채 혼수 상태에 빠져 있었죠.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그를 덮쳤습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다은이 깨어났을 때 말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의사는 설명했습니다. 다은의 성대가 심각하게 손상되어 다시는 말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30살의 기태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죠. 하지만 그에게는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이미 엄마를 잃은 다은을 그냥 둘 수는 없었으니까요. 기태는 다은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현주와 재혁이 있는 그 집으로 말이죠.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려 노력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이미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현주는 다은을 바라보는 시선에서 복잡한 감정을 숨기지 못했고 군대에서 휴가를 나온 재혁은 대놓고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빠, 왜 그 애를 우리 집에 데려와요? 재혁이 기태에게 따졌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단호했죠. 다은이는 내 딸이다. 이제 우리 가족이야. 그 말이 끝나자마자 재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현주도 입술을 꽉 깨물었죠. 하지만 기태가 있는 앞에서는 그들도 감히 나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은 기태가 다은을 세심하게 돌보았습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다은과 손짓과 필담으로 소통했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었죠. 하지만 기태는 바쁜 사업가였고 항상 집에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없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현주와 재혁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기태가 회사에 간 사이 현주는 교묘하게 다은을 괴롭혔습니다. 식사를 일부러 늦게 주거나 아예 주지 않는 날도 있었죠. 어차피 내가 뭔 말을 하겠냐며 모욕적인 말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다은은 글로 항의하려 했지만 현주는 그 종이를 찢어버렸죠. 재혁은 더 직접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술에 취해 다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무서워 떨고 있는 다은을 보며 비웃었죠. 내가 아무리 아빠의 사랑을 받으려 해도 소용없어. 넌 그냥 불세난 벙어리일 뿐이야. 그는 다은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며 계속 괴롭혔습니다. 차라리 내 엄마 따라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을 할 수 없는 다은은 그저 눈물만 흘릴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동시에 이 집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커져갔죠. 기태가 출장을 가면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현주는 다은의 방문을 바깥에서 잠그고 하루 종일 음식을 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재혁은 다은의 옷을 일부러 찢어놓거나 그녀의 소중한 물건들을 부수었죠. 어느 날 다은은 기태가 선물해준 그 지갑을 품에 안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 지갑은 아버지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고 이 지옥 같은 집에서 버틸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이었죠. 하지만 그 희망마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기태가 3개월간의 긴 해외 출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현주와 재혁의 눈빛이 더욱 어두워졌죠. 이제 집에는 말 못하는 다은과 그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기태가 해외 출장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다은이 겪어야 했던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죠. 현주와 재혁은 이제 아무런 제약 없이 자신들의 분노와 질투를 다은에게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다은이 식탁으로 내려왔을 때 그곳에는 음식이 없었습니다. 현주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말했죠. 내가 누구인지 알아? 그냥 불세난 남의 자식이야. 내가 왜 너한테 밥을 줘야 하는지 모르겠네. 다은은 종이에 배고파요라고 적어서 보여주었지만 현주는 그 종이를 들여다보지도 않고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냉장고에 있던 남은 음식들을 모두 쓰레기통에 버려버렸죠. 재혁은 군대에서 배운 것이라며 더욱 악랄한 방법으로 다은을 괴롭혔습니다. 그는 다은의 방문을 발로 차며 들어와 그녀의 개인 물건들을 하나씩 부수기 시작했죠. 이 집에서 내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넌 그냥 기생충일 뿐이야. 다은이 필사적으로 몸짓으로 항의하자 재혁은 더욱 잔인하게 웃었습니다. 뭐? 뭔 말이야? 아, 맞다. 넌 말을 못하지. 정말 불세네. 차라리 내 엄마처럼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 순간 다은의 눈에서 눈물이 빗물처럼 흘렀습니다. 어머니의 죽음을 그렇게 모독당할 때 그녀는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며칠 후 다은은 몰래 집안을 돌아다니며 그녀를 괴롭히는 현주와 재혁의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웃고 있는지, 어떻게 악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모두 보았죠. 어느 날 밤 재혁이 술을 마시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그는 다은의 방문을 거칠게 두드리며 소리쳤죠. 야, 벙어리. 나와. 내가 이 집에서 누구 돈으로 먹고 사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은은 무서워서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재혁은 문을 발로 찼고 결국 문이 부서지며 열렸죠. 그는 다은의 머리채를 잡고 억지로 끌고 나갔습니다. 거실에서 현주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걸레와 세제가 들려 있었죠.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살려면 일을 해야지. 오늘부터 이 집 청소는 모두 내가 해. 이제 다은은 완전히 집안일을 강요당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청소와 빨래, 설거지 등 모든 일을 혼자서 해야 했죠. 그래도 제대로 된 음식을 주지 않았습니다. 가끔 남은 찬밥 한 숟가락이 그녀의 하루 식사였죠. 더 잔인한 것은 정신적인 고문이었습니다. 현주는 매일 다은에게 속삭였죠. 너 아빠 말이야, 진짜로는 널 사랑하지 않아. 그냥 동정심 때문에 데려온 거지. 내가 그 사고로 벙어리가 된 게 얼마나 다행인지 알아? 말을 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더 귀찮았겠어. 하지만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었습니다.
기태가 연락을 하려고 해도 현주나 재혁이 전화를 받아서 다은이는 잘 지내고 있다고 거짓말로 둘러댔죠. 다은은 아버지에게 자신의 상황을 알리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다은은 결심했습니다. 이 집에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그녀는 몰래 짐을 쌌고 기태가 준 지갑을 품에 꼭 안았죠. 그리고 조용히 한 장의 편지를 썼습니다. 아빠, 저는 이 집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아빠를 사랑하지만 이곳에서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저를 사랑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 편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다은은 깊은 밤집을 나갔습니다. 그녀가 갖고 간 것은 몇 벌의 옷과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아버지가 준 지갑이 전부였죠. 어둠 속으로 사라진 다은의 뒷모습에는 깊은 슬픔이 서려 있었습니다. 몇십 년의 시간이 흘러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순대국밥집에서 기태는 눈앞의 다이를 바라보며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죠. 그의 몸은 작게 떨리고 있었고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죠. 너는 다은이의 딸이구나. 기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수십 년 동안 찾고 또 찾았던 딸의 흔적을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다인은 그 낡은 지갑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감싸쥐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죠. 엄마는 아버지께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이 두려워서 그 집을 떠났지만 항상 아버지를 존경한다고 했어요. 기태는 그 말을 듣고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다은이 집을 떠날 때의 상황을 그는 뒤늦게 알게 되었죠. 출장에서 돌아와서야 그 편지를 발견했고 현주와 재혁을 추궁했을 때 그들은 모른다고 잡아댔습니다. 하지만 기태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그들이 다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 후로 수십 년 동안 다은이를 찾으려 했지만 아무 소식도 들을 수 없었어. 내가 지켜주지 못해서. 기태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다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시길 처음에는 정말 무서웠대요. 갑자기 혼자가 되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할아버지가 주신 이 지갑을 보면서 용기를 냈다고 하셨습니다. 기태는 그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죽은 더욱 낡아 있었고 모서리는 헤어져 있었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는 따뜻함이 느껴졌죠. 그 지갑이 다은과 다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고리였습니다. 엄마는 서울을 떠나 작은 도시로 가셨어요. 거기서 작은 식당에서 일하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엄마는 예전 사고 때 유독 가스를 많이 마셔서 폐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주 기침을 하셨고 몸이 약하셨죠. 다이의 말을 들으며 기태는 더욱 자책감에 빠졌습니다. 다은이 얼마나 힘들게 혼자 살았을지, 병든 몸으로 어떻게 딸을 키웠을지 생각하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엄마는 항상 웃으셨어요. 특히 이 지갑을 볼 때면 더욱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할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주신 분이셔라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기태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른이 넘은 노인이 소리 없이 우는 모습은 보는 이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그는 한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소연도 다은이도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그 집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다인은 기태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단 한 번도요. 지갑을 보며 늘 미소 지으셨어요. 아빠가 날 진심으로 사랑했었다고 말이에요. 그 순간 기태는 다은이 얼마나 성숙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기억했다니. 그런 딸을 둔 것이 자랑스러우면서도 동시에 더욱 미안했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다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젠가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고맙다고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기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갑을 천천히 다이의 손에 다시 쥐어주었죠. 넌 내 엄마가 그리고 내가 남긴 마지막 진심이야. 기태의 목소리는 간절했습니다. 그는 다이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그 지갑을 꼭 쥐어주었죠. 다이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 지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기태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의자에서 일어나 다희 앞에 섰죠. 그의 움직임은 느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는 다희에게 깊숙이 고개를 숙여 절을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 돼요. 다희가 깜짝 놀라며 기태를 일으키려 했지만 기태는 그대로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내가 다은이를 지키지 못했어. 너도 지키지 못했고. 이 절은 내 엄마에게 그리고 너에게 드리는 것이야. 순대국밥집 안은 고요했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이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죠. 이른이 넘은 노인이 19살 소녀에게 절하는 모습은 무겁고도 숭고했습니다. 기태가 다시 자리에 앉자 다희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지내세요? 나는. 기태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곧 은퇴할 예정이야. 이제 나이도 많고 몸도 예전 같지 않거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들은 모두 놓쳤구나. 다희는 기태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던 아버지가 바로 눈앞에 있었고 그분은 자신의 할아버지였죠. 하지만 동시에 엄마가 겪었던 고통들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도 할아버지를 용서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만약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면 이것만은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다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기태는 숨을 죽이고 다희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그 사랑 덕분에 힘들 때마다 버틸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다희는 잠시 멈춘 후 계속했습니다. 제게도 그 사랑을 나누어 주셨다고 하셨어요. 기태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다은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큰 사랑을 품고 살았는지 새삼 깨달았죠. 다희야. 기태가 처음으로 다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내가 필요한 게 있다면 언제든 말해. 할아버지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지만 다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할아버지. 엄마가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건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지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린 후 말했습니다. 가끔씩 이렇게 만나뵐 수 있으면 좋겠어요. 기태는 감동했습니다. 다희가 얼마나 의젓하고 성숙한지 느낄 수 있었죠. 다은이 정말 훌륭하게 딸을 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끊어졌던 가족의 끈이 이 작은 순대국밥집에서 다시 이어진 것이었죠. 비록 많은 것을 잃었지만 적어도 이제 서로를 찾았습니다. 기태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다은이와 다희에게 제대로 된 할아버지가 되어주겠다고. 그리고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되돌려주겠다고 말이죠. 기태는 순대국밥집을 나와 자신의 대저택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다희와의 만남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었죠. 수십 년간 찾고 있던 딸을 만났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자 깨달음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기태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그의 유언장이 보관되어 있었죠. 그는 오랫동안 그 서류를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유언장에는 현주와 재혁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내용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기태는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오전에 댁으로 찾아가겠습니다. 유언장을 다시 작성해야 하니까요. 그 소식은 금세 집안에 퍼졌습니다. 현주가 제일 먼저 알아챘죠. 그녀는 기태의 표정이 평소와 다르다는 것을 눈치챘고 뭔가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변호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기태는 응접실에서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하기 시작했죠. 그 과정에서 현주와 재혁이 불안해하며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갑자기 유언장을 바꾼다니. 현주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기태는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다은이는 내 소중한 딸이었고 다희는 내 손녀다. 현주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질렸습니다. 재혁도 마찬가지였죠. 그들은 수십 년 전 일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에 대해 깊은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버지. 재혁이 서류를 내려치며 소리쳤습니다. 유전자 검사도 안 했잖아요. 증거는요?
지금까지 잠적했던 애가 나타나더니 손녀라뇨? 하지만 기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유전자 검사해도 안 해도 유언장은 변하지 않아. 소연이와 다은이가 겪은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테니까 말이야. 현주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뭐가 고통이에요? 우리 집에서 호강했으면서. 그 순간 기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내가 없는 사이 너희가 어떤 짓을 했는지 다 알고 있다. 현주는 당황한 듯 고개를 돌렸고 재혁은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들의 반응만 봐도 기태의 추측이 맞다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기태는 변호사 앞에서 유언장을 찢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서류를 내밀었죠. 내 남은 재산 중 80%는 정다희에게 간다. 이 집안에서 가장 정직하고 상처받았고 숨죽이며 살았던 아이에게. 재혁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이건 피도 눈물도 없는 배신이에요. 기태가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그딴 말할 자격 있어? 다은이가 죽었을 때 내가 뭘 했는지 잊었나? 그 말에 재혁과 현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과거 행동이 드러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현주가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여보, 제발 다시 생각해봐요. 우리도 이 집안 사람이잖아요. 하지만 기태는 단호했습니다. 이제 와서 가족을 말하지 마. 진짜 가족이라면 다은이를 그렇게 괴롭히지 않았을 거야. 변호사가 새로운 유언장의 서명을 받았고 그 순간 기태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조금이나마 평안함을 느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다은이와 다희에게 마땅히 돌려줘야 할 것을 돌려주는 것이었죠. 유언장 변경 소식이 알려진 며칠 후 기태는 갑작스럽게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스트레스와 감정적 충격이 그의 노쇠한 몸을 견디게 하지 못했죠. 응급실로 이송된 기태는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되찾았지만 의사들은 그의 상태가 좋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기태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그는 변호사 김 대표를 불러 중요한 지시사항들을 전달했죠. 김 변호사님, 제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다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법적 장치를 마련해 주십시오. 기태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조치를 원하시는지요? 현주와 재혁이 다희를 괴롭히거나 해코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유산 상속 과정에서 그들이 다희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법적 보호 조치를 취해 주세요. 그리고 기태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습니다. 과거 소연과 다은이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조사해 보십시오. 당시 교통사고 기록, 현주의 행적 등 모든 것을요. 김 변호사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오랫동안 그 사고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왔습니다. 현주의 질투와 재혁의 잔인함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게 되었죠. 소식을 들은 다희가 병원으로 달려왔습니다. 그녀는 기태의 병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죠. 아직 며칠 전에 처음 만난 할아버지였지만 왠지 모를 끌림과 애틋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들어간 다희를 보고 기태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몸은 아팠지만 손녀를 보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되었죠.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다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기태는 숨을 가쁘게 몰아쉬며 대답했습니다. 미안하다. 다은이도 너도 지켜주지 못했구나. 다희는 기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는 끝까지 할아버지를 믿었어요. 제가 미워했던 시간보다 엄마가 사랑했던 시간이 훨씬 길었나 봐요. 기태는 눈을 감으며 물었습니다. 너는 날 용서하니? 다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아니에요. 기태가 놀라서 눈을 떴습니다. 다희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용서는 아니에요. 그냥 끊기지 않게 할 거예요. 엄마가 지킨 사랑을 저도 이어갈래요. 그 말을 들은 기태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희가 얼마나 성숙하고 지혜로운 아이인지 새삼 깨달았죠. 한편 김 변호사는 기태의 지시에 따라 과거 사건들을 재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 전 교통사고 기록을 뒤지고 당시 목격자들을 찾아다녔죠.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사고 현장 근처 상점 사장이었던 한 노인이 중요한 증언을 했습니다. 그날 밤 사고 나기 몇 시간 전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그 골목을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요. 더 충격적인 것은 당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가 현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운전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그의 가족이 보관하고 있던 통장 기록에서 현주의 계좌에서 나온 돈의 흔적이 발견되었죠. 며칠이 더 지난 후 기태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의사들도 더 이상 희망적인 말을 하지 못했죠. 기태 자신도 자신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다희가 기태의 곁에 있었습니다. 기태는 그녀에게 마지막 말을 전했죠. 다희야, 내가 엄마를 닮아서 정말 다행이다. 다은이가 너를 잘 키웠구나. 그리고 김 변호사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나는 이제 소연이와 다은이를 만나 용서를 빌러 가야겠어. 기태는 다희의 손에 낡은 지갑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쥐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죠. 그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떠 있었습니다. 기태가 세상을 떠난 지 일주일 후 김 변호사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현주와 재혁을 찾아갔습니다. 과거 정소연 씨와 정다은 씨의 교통사고가 고의적인 살인 시도였다는 증거들이 발견되었습니다. 김 변호사의 말에 현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현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시 사고를 낸 트럭 운전사에게 돈을 준 사람이 윤현주 씨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현장 주변에서 현주 씨의 차량이 목격되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재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증거라는 게 고작 그거예요? 수십 년 전 일을 어떻게 증명한다는 거죠? 김 변호사는 차분하게 서류를 꺼냈습니다. 은행 거래 기록, 목격자 진술서, 그리고 당시 트럭 운전사가 가족에게 남긴 편지까지 모두 있습니다. 법정에서 충분히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증거들이죠. 현주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숨겨왔던 비밀이 드러난 것이었죠. 하지만 김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뜻에 따라 여러분께 한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재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한국을 영원히 떠나십시오. 그리고 다시는 정다희 씨에게 접근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주신다면 이 모든 증거들을 묻어드리겠습니다. 현주와 재혁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감옥에 가느냐 아니면 한국을 떠나느냐의 문제였습니다. 만약 이 제안을 거부하신다면 내일 당장 경찰서에 이 모든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정다희 씨가 상속받은 재산에 손을 대거나 그녀를 괴롭히려는 시도를 한다면 즉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며칠 후 기태의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지만 현주와 재혁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미 한국을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다희는 검은 옷을 입고 조용히 관 앞에 서서 깊이 절했습니다. 그 손에는 할아버지가 준 지갑이 꼭 쥐어져 있었죠. 장례식이 끝난 후 김 변호사가 다희에게 다가왔습니다. 강 회장님께서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이제 안전하게 새로운 삶을 시작하실 수 있어요. 다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거네요. 일주일 후 현주와 재혁은 조용히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패배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죠. 수십 년간 누려왔던 모든 것을 잃고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다희는 할아버지의 묘소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전해달라고 했던 말씀 기억하세요? 사랑해 주셔서 고맙다고. 저도 그 마음 이어받을게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저를 지켜주신 것도 잊지 않을게요. 그녀는 지갑을 가슴에 안고 돌아섰습니다. 비록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 안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았죠. 수십 년간 끊어졌던 사랑의 끈이 다시 이어졌고 이제 그 사랑은 다희를 통해 계속될 것이었습니다. 다희의 뒷모습이 석양 속으로 사라져갈 때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슬픔보다는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와 할아버지가 물려준 사랑을 가슴에 안고 그리고 그들이 마련해준 안전한 울타리 속에서 그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가고 있었죠.